전기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들의 꿈은 자유롭게 내 자전거를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라이딩 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자전거는 아직은 비행기에 싣고 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2010년 UPS 항공 화물기 화재 사고나 2011년 아시아나 항공 화물기 화재 사고 등 폭발 위험성으로 인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나 국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화물은 100W시 미만 또는 160W시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배터리만 구입해볼까? 아니면 배터리만이라도 렌트해볼까? 또는 시간은 걸리더라도 선박으로 탑승해볼까도 생각해보지만 모두 여의치 않습니다. 결국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선편을 이용해서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나가볼까 하는 정도입니다. 하나의 자전거는 메르다 전기자전거 스피더 400인데 본체의 배터리 용량은 250W시입니다. 옵션인 보조 배터리는 208W시여서 배편을 이용해서 일본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과 일본에서의 충전 방법, 자전거 주차와 유료 주차장 이용 방법, 그리고 라이딩하는데 일본의 도로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배편으로 일본 가는 방법은 부산 여객터미널을 이용합니다. 부산 여객터미널은 부산역과 지하철 초량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초량역에서 진입할 경우 공사 때문에 빙 돌아가야 해서 불편합니다. 저는 춘천에서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부산 종합터미널에 도착했고 다시 지하철로 부산역까지 이동했습니다. 기차를 이용해서 직접 부산역으로 올 수 있으면 편리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산역까지 철도를 이용하신다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열차를 확인하신 후 탑승하실 수 있답니다. 부산의 지하철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바퀴 탈거 없이 자전거를 가지고 승차 가능하지만 주중에는 포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 여객터미널에서는 일본의 대마도, 후쿠오카, 시모노스키, 오사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산 대마도 구간은 스타라인과 펜스타라인.com이 운항하고 있으며 소요 시간은 1시간 10분 내지 1시간 30분이고 요금은 표와 같습니다. 부산 후쿠오카 구간은 현재 JR 큐슈 소속 퀸비틀과 고려 페리 소속 뉴 카멜리아 두 선박이 운항하고 있으며 소요 시간은 3시간 40분이고 요금은 표와 같습니다. 부산 시모노스키 구간은 성이호와 하마이호가 운항하고 있으며 소요 시간은 11시간입니다. 요금은 표와 같습니다. 부산 오사카 구간은 한국선사 펜스타 크루즈가 운항하고 있으며 소요 시간은 19시간이고 요금은 편도 기준 14만원에서 98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저는 후쿠오카로 인하고 오사카에서 아웃했는데 후쿠오카는 여객터미널에서 시내가 가까워 자전거 타고 이동이 수월합니다. 하지만 오사카는 시내에서 여객터미널까지 20여 킬로미터나 되고 공단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자전거 이동은 불편합니다. 지하철 추호선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선박의 장점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저렴하다는 거죠. 요금은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면 비행기보다 결코 싸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행사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도 후쿠오카행 선사 홈페이지에는 편도 16만원으로 나와 있지만 4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또한 자전거는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후쿠오카는 포장 없이 그대로 끌고 승선을 했고 국내선 이동할 때에도 포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사카에서 부산으로 돌아올 때는 포장하지 않고 수화물로 위탁하면 4만원, 포장하면 2만원. 단점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배를 이용하는 것도 여행의 새로운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멀미를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한해역과 일본 내해를 운항하기 때문에 호수처럼 잔잔한 편입니다.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서 일본을 여행한다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충전입니다. 우리와 달리 일본 문화에서는 타인의 전화를 사용하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다고 인식한답니다. 그래서 남의 전화나 전기를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숙소 예약과 관련해서 숙소 주인님께 핸드폰 좀 사용하자 했더니 머뭇거리길래 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나 전기도 사유재산이기에 그들의 문화가 틀린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낯선 문화였죠. 그러고 보니 이런 점은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였네요. 따라서 숙소에서 자전거 본체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전에 이런 문화를 알고 있었기에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투숙한 객실 내에서는 무료 사용이 가능하지만 로비나 건물, 카페 등 공공의 장소에서 충전하는 것은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유료로 충전을 해야 합니다. 매번 허락을 받거나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2달 동안 본체 충전은 한 번도 하지 않고 객실서 보조 배터리만 충전해서 사용했습니다. 일본의 숙소, 특히 비즈니스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는 매우 비좁기 때문에 자전거를 건물 내에 가지고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1회 충전으로 평균은 60km 정도, 어필이 있을 경우에는 40km 내외를 달릴 수 있어 필요한 구간에서만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라이딩 조건, 도로의 경사 등을 사전에 알아보고 자신의 배터리 특성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나름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라면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한 숙소나 식당 부근의 적당한 곳에 주차하면 되겠지만 자전거가 워낙 많은 일본에서는 아무 곳에나 주차하면 안 됩니다. 지정된 주륜장에만 주차해야 합니다. 자전거 주차를 일본에서는 주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장소에는 자전거 주차장이 있지만 복잡한 시내의 식당이나 마트, 호텔 등에는 주차장이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아무데나 자전거를 주차할 경우 자전거 주차 관리원이 순찰하고 있어 불법 주차인 경우 스티커를 부착하고 그게 반복이 되면 자전거를 견인하고 집으로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의 인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자전차 방치 엄금이라는 표지판이나 스티커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전거를 구입하면 반드시 경찰서에 가서 자전거를 등록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거리에서 자전거를 불시에 확인도 한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반드시 지정된 주륜장에 주차하십시오. 유료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자전거 거치대에 앞바퀴를 넣습니다. 이때 어떤 곳은 앞바퀴를 넣는 순간 철커덕하면서 락이 걸리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3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차했다가 마음이 변할 수도 있겠죠. 일본에서 자전거 절도는 거의 없다지만 그래도 불안하면 별도의 락을 바퀴나 주변 기둥에 채우면 됩니다.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자기 자전거 바퀴만 채웁니다. 자전거에 열쇠를 채워주세요. 그러면 끝. 요금은 나중에 정산. 근데 되게 안 채워지잖아. 또 3분 기다려? 3분 기다렸나 우리가? 3분 지난 거 같은데. 이게 후쿠오카에서 이렇게 한 번 했었고 구마모토에서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이런 그 다음은 주차 안 하고 그 다음 다 무료였었잖아요. 요금은 주차장마다 다르니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당 받기도 하고 일 단위 또는 한 달 계약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요금은 도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처음 30분 혹은 1시간 정도는 무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주차한 자전거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정산기의 모니터에서 거치대의 번호를 누릅니다. 정산 버튼을 누르고요. 동전으로 요금을 투입합니다. 거치대의 락이 철커덕하면서 해제됩니다. 자전거 여행을 계획할 때는 꼭 도로 상황도 살펴봐야겠죠? 각 나라들은 나름 독특한 도로 컨디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포장도로를 질주하는 로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뉴질랜드 사람들은 험한 비포장도로를 많이 달려 라이딩을 챌린지로 생각한답니다. 일본은 생활자전거 중심입니다. 세계 3위의 수송 분담률이 말해주듯 생활형 자전거가 엄청납니다. 일본은 도로를 건설할 때 기본적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인도와 자전거 이용자를 고려하는 듯 했습니다.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갈 때도 턱이 없이 매끄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도로뿐만 아니라 터널과 다리를 건설할 때도 자전거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터널을 건널 때나 야간에는 반드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시내 간선도로는 가장자리 차선을 자전거 도로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리대를 설치해서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가장 안전한 자전거 도로가 있고 차선의 가장자리에 자전거 전용 도로로 구분한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위에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한 곳도 있습니다. 시내 일방 통행로의 경우에도 가장자리 한쪽 또는 양쪽에 자전거 도로를 표시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들도 안전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도를 주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도에서도 자전거 도로와 구분한 곳도 있고 보행자와 함께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하고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자를 배려합니다. 국도와 현도의 공도는 주변 지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로에는 차도 바깥쪽에 보행자와 자전거 라이더가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다만 차도로 드나드는 곳에는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속도를 내고 싶은 경우에는 공도의 가장자리를 달리면 됩니다. 차도에도 가장자리에는 자전거가 주행할 수 있도록 파란색으로 라인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공도 가장자리에 갓길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시골이나 산악지형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일본의 관련 법률에서 정한 것처럼 자전거는 차도의 가장자리를 달리면 됩니다. 다만 가장자리에는 모래나 낙엽이 쌓이는 경우가 많고 일본 기후의 특성상 습해서 이끼가 끼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미끄러움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본의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전거 이용자들을 잘 배려합니다. 2달간 자전거를 타는 동안 위협적으로 지나치는 자동차 운전자는 없었습니다. 공도 주행에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을 듯합니다. 호주는 자전거 라이더로부터 1m 이상, 뉴질랜드는 1.5m 이상 떨어지라는 안내판이 도로 곳곳에 있었습니다. 일본도 자전거 이용 선진국답게 자전거를 안전하게 즐기기에 좋은 도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에서의 숙소 구하기와 자전거 캐링백 포장하기, 기차역 코인라커 사용하기 등 자전거 관련 팁들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